자, 먼저 감정평가의 의의를 보면요.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일단 이제 감정평가의 의의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요. 이게 정의가 원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정의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 정의의 개념을 이제 이 법률이 아니라 여기에 기초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가지고 법의 정의라든가 뭐 규칙의 정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올 1월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감정평가의 정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정의의 규정을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법률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된 것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새롭게 용어가 추가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로 또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토지 등이라는 게 이게 감정평가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동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다양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무슨 가치를 우리가 판정하라고. 네, 경제적 가치는 시장 가치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를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가치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 물건이 시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성 있는 물건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이 통상 시장성 있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화점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 시장성이 없겠죠. 만약 롯데백화점이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걔들을 누가 거래할 수 있겠어요? 거래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우리가 추계하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를. 그래서 결과를 가액으로 우리가 표시하라고 그랬을 때 이 가액은 현재 가치 기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왜 기준하냐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면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가 일종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크면은 나중에 잔금 지급일이 한 6개월,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현재 1억하고 6개월, 1억 뒤, 1년 뒤에 1억의 가치 차이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네, 현재 가치를. 그리고 왜 거기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치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반인들이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은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논리지 100% 이 가치가 맞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의 가치를 추정할 때 건물의 가치를 만약에 50억으로 추정했으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평가사가. 이걸 100% 정확한 가치는 추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걸 점추정이라고 그래요. 미국 애들은 구간 추정을 해요. 점추정을 하지 않고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한 50억에서 한 52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게 구간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추정을 하는 것도 실상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감정평가다라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평가의 원칙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현황 기준 평가 원칙이고요. 또 하나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또 하나가 뭐냐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황 기준 평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평가는 이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평가가?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현황 평가라는 것은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나오죠. 얘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얘기를 해요. 이거를 무슨 시점으로 한다? 기준 시점으로.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유량하고 저량하고 배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대 또는 임대료 이런 애들 뭐였어요? 유량이었잖아요. 지가, 가격 얘들은 뭐였어요? 저량이죠. 그럼 얘들은 왜 저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가나 가격은 매 순간 다르잖아요. 매 순간 다르니까 얘네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것도 부동산의 가치는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계속 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를 정해놓고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무슨 시점? 기준점이라고 그러고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아시죠? 포스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평가사가 일일이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끝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6월 21일서부터 6월 23일에 걸쳐서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완료한 일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그냥 그 주요 시설만 보고요. 나머지는 다 탁상 감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다 무슨 시점? 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대신에 일시적인 이용이라든가 불법적 이용은 반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는요. 항상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냐면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유 이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이용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가정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이게 한 3개월 뒤면 용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 여기 행사매장 이렇게 들어온 것 있죠. 행사매장 애들은 한 달간의 사용료만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용도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반영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겠죠. 뭐. 자, 현황평가라는 것은 공법상 제한을 받거나 일시적인 이용 상태를 포함해서 평가하나 불법적 이용의 평가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데 일시적인 이용이나 무슨 이용, 불법적 이용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놓고 평가하는 게 기한부 평가하고요. 그게 소급 평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 시점이 미래로 갈 수도 있고요. 기준 시점이 어디로? 과거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5일 날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한의 도래가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달 5일 날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공정률이 한 99%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없고 난 다음 달 5일이면 이 역이 개통이 되겠죠. 근데 나는 요 주변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개통이 전의 가치와 개통된 후의 가치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이게 이 상황이 주어질 거니까 이게 개통이 되는 걸 전제로 한 가치를 추계해달라고 하면은 담보 여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는 게 무슨 평가다? 기한부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있는 소급 평가 있죠? 얘는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재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얘네들 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한 3년 죽으라고 싸운 다음에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니까 얘네가 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낸 거는 2017년 예를 들어서 6월 21일이지만 그럼 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안 해준다고요. 얘네가 상속 개시받은 일자 있죠. 네,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일자인 그 시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소급 평가라고 그래요. 이거 말고 조건부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법령에 의해서 뭔가 특수한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는 해줄 수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을 때는 평가사는 이 평가에 대한 의뢰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매립지인데 얘가 상업용지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평가해달라는 것은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요. 매립지는 매립한 이후로 한 10년이 지나야지만 건축 허가가 가능해요. 매립지에서는 유독가스가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잠자던 사람들이 변을 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립지 상태에서는 가치가 아주 싸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상업용지로 바뀌면 담보여력이 확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평가사는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이라든가 봤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현이 가능한 단서를 붙여서는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평가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거기 현황, 조건부, 기한부, 그 다음에 소급 여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기준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그 밑에 가면 기준 시점에 예외라고 나와 있을 때 있죠. 거기 보면은 니은의 과거 일정 시점을 가격 시점 이렇게 돼 있죠. 가격을 기준으로 바꿔주면 되죠. 거기 16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니은의 과거의 일정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래 일정 시점을 역시 가격 시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걔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옛날에는 가격 시점이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다 기준 시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시점을 뭐로 다 바꾸라. 기준 시점으로 다 바꾸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모든 평가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원칙이겠어요? 개별 평가가. 응? 괜찮아요. 뭐 우리가 뭐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거나 못 들은 차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선생도 뭐 적응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걸로는 선생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죠? 선생도 요즘은 바주 뒤편이 요즘은 깨끗한 편이에요. 그죠?
얘가 지저분했을 때는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았던 경우고, 뭐 그거 빼놓고는 뭐 괜찮아요. 자, 우리나라에 약 한 3,800만여 개의 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필지에 뭐가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위치가 틀리죠. 위치가. 그 왜 위치가 다 틀리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별성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800만여 개나 되는 필지를 평가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요 중에서 한 80만 필지 정도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걔만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로 돌리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죠. 일반적인 변수만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정 당연히 받아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또는 104번지 이렇게 땅이 있으면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4개 필지가 하나의 이렇게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이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괄 평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은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냐면요. 구분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 필지에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 하나를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로에 접해 있고 이 전면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평가? 구분 평가.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죠. 일괄 또는 뭐라고 그런다? 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평가의 논리가 있어요. 부분 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만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로 하냐면 부분 평가예요. 근데 원래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특수한 어떤 조건, 목적이 있을 때는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단독주택을 연상을 하시면 단독주택의 구성이라는 게 정원도 있고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주방 등이 다 결합이 됐을 때 이게 단독주택으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원은 얼마 하고 방은 얼마고 거실은 얼마고 욕실은 얼마고 주방은 얼마고 이렇게 따로따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방 중에 하나를 전세를 주죠. 그러면 이 방은 전세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 방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평가? 그게 부분 평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만약에 한 필지에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요 중에 한 부분만 따로 띄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 땅이 만약에 수용이 되면 보상 평가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이 땅이 100평인데 얘가 어떤 이제 그 도시계획이나 뭐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수용이 됐잖아요. 근데 수용이 됐는데 이게 한 5평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5평 요 자체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에 수용이 됐으니까 보상가액은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는 5평을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한 평당 단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100평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기타 평가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장 가치에 대한 거는 뒤로 가서 가치에 대한 거 할 때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시장 가치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언급된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슨 가치 기준 원칙이다. 평가는 무슨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의 가치로도 구할 수 있어요. 세종시 청사라든가 성남 고등학교라든가 절, 교회 이런 것 있죠. 이런 거 매매돼야 안 돼요. 세종시 청사, 성남 고등학교, 절, 교회 매매된다 안 된다. 이거 매매된다고 얘들도. 청사도 매매돼요. 절하고 교회도 매매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도 비싸요. 절 하나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거래된다 안 된다. 교회도 거래돼요. 다. 이게 지자체에서 청사 지어놓고 화청사 그러면 이게 팔려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내놓는다고 이거. 근데 얘네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시장성이 없죠. 그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가치나 예를 들어서 보험가치나 뭐 여러 가지를 가치로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용가치 이런 걸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타 평가 분류가 있는데요. 공적인 평가가 있고 공인 평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나라 들어가 있죠. 독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나라는 안 나와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를 공인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처럼 그렇죠? 네,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를 무슨 평가? 법정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의 평가에 대한 논리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명시돼 있어요. 그죠? 법률의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에서 평가하는 거 보상평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이렇게 돼 있죠. 토지수용법 아시죠? 토지수용법에 보면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이 하기 전에는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의 규정에서 무슨 평가는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상평가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다? 그게 법정평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번에 하나 팁으로 드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도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그 매매 가격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 두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매도 가격을 추정할 때 비싸게 좀 싸게 평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 가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평가하거나 싸게 평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는 비싸게 한 거, 매수는 싸게 한 거. 가격 중에서. 그거를 선택해서 거래하도록 돼 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매하겠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팔 때는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가격을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싼 금액으로 팔라는 얘기고 살 때는 무슨 가격으로 싸게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하라라고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평가업자의 업무가 더 커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거기에 중개업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를 이거 할 때 계약서 상에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지 유효하다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왜? 수수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보면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든 거래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었을 때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서명 한 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한 50만 원 이렇게 주면 그냥 여기 빈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에 누워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의 규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런 걸 법정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필수적 평가라고 있어요. 거기 없어요. 없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필수적 평가라는 거는요. 평가라는 자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를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에 관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감정가가. 감정가가 먼저 도출이 안 되면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가 법원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 산정은 필수적 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논리로 얘기하면 얘네들도 당연히 법의 규정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필수적 평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모평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가가 대부분 참모평가예요. 그러니까 참모평가라는 건 뭐냐면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 있죠. 한국감정원이나 아니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업무를 할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 할당된 업무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참모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모평가는 소속 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다? 참모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가 대부분 무슨 평가다? 참모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인 평가는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세월호 인양할 때 있죠. 인양할 때 이게 유출이 됐죠. 그래서 인근의 어장이 뭐를 봤다? 예, 피해를 봤다. 뉴스에 나와요. 아나운서가 피해액이 한 1억 5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피해액을 추정할 때 하는 게 수적평가라고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장의 피해액을 산정할 때 자기가 이 해장, 이게 생태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류 전문가, 해양 전문가들이 오겠죠. 와서 이 사람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한 이 정도의 피해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가격을 내는 거는 평가사만 낸다고요. 그럴 때 내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다? 수시적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세종시도 평가 작업을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농업지역에서 지금 싹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틀려지겠어요? 가격이 다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다시 다 산정해야 된다고요. 지가 산정 이런 거. 그래야지 과세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모여서 할 때 여기 있는 평가사가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한다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따른 평당 단가를 또 따로 낸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결정 공실 이후에 토지가 합병되거나 분할되거나 이런 상황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도 다시 공시가나 이런 거 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평가다? 수시적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면 2절에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안 넘기셔도 돼요. 예, 여기서 대충 마무리할까 지금 생각 중이니까 어디까지 갈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1시 반 정도만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자꾸 뒤로 넘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하려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일부러 소리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소리도 휙 내면서 꼭 오늘 해야 돼? 다음 시간도 있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교재에 보면 중간중간에 아마 그게 수정이 조금 안 된 게 있어요. 아까 지금 기준 시정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가격 시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로 집에서 한번 읽어 오신다면서요. 표정이 빨리 얘기해. 그런 표정이군요. 거기 174페이지 있죠. 174페이지 가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칸이 있죠. 큰 칸으로. 토대가 되는 원칙하면 변동의 원칙이 있죠. 그 옆에 가면 가격 시점이라고 돼 있죠. 그 기준 시험으로 바꾸시면 되고. 또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다음 주에 여기 가격 이론서부터 해서 쭉 정리하고요. 만약에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은 우리가 7월 달에 첫 주 할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 하겠죠. 그 하기 전에 뭐 1시간 정도 더 써가지고 어쨌든 마무리는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첫 주부터 시험은 봐요. 표정이 안 나와야 되네? 뭐 이런 표정인 거고요. 근데 매주 시험 본다고요. 매주. 그러니까 선택해서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혹시 저녁반에다가 이게 답을 알려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똑같아도 배열은 또 틀리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저녁에 친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거 1번, 2번이고 3번, 2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대비해. 뭐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배열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녁에 나오는 인원이 그죠? 여기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배열은 달리해서 몇 장 새로 뽑을 수는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돼요? 복습. 올해 합격하고 싶다면서요. 이거 조금만 해달라. 지금서부터 잘하면 최소한 1차 이상은 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어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항상 끝날 때 되면 거의 아는 체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